자, 좀 쉬셨습니까, 여러분? 이제 아동문학에 의해 7강의 두 번째 시간이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앞서 이제 어떤 동화의 기본적인 틀이라든지 어떻게 동화가 창작될 수 있는지, 그러니까 내면적인 부분과 외형적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봤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동화는 뭐 이를테면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어때야 됩니까? 단순해야 되고 명쾌해야 되고 재미가 있어야 되겠죠. 단순해야 되고 명쾌해야 되고 소박해야 되겠죠. 거기에 비해서 내면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교육성과 예술성과 재미성, 그 다음에 이상성을 추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해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 시간에는 동화의 갈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동화의 갈래. 그래서 동화의 종류를 보면 먼저 순수 동화를 기준으로 좀 나눠 봅시다. 그래서 순수 동화를 기준으로 했을 때 발달 과정 기준에 따라 나눠 보면 먼저 전래 동화가 있죠. 그래서 전래 동화라는 것은 아득한 옛날 얘기부터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는 민담류의 이야기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흔히 우리 이제 얘기하는 옛날 이야기죠, 옛날 이야기. 그러니까 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런 거 있죠. 옛날 옛적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하면은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없었겠죠. 다만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어떤 역사 안에서 단군 신화라는 게 있죠. 그러면 단군 신화 안에서 호랑이와 곰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랑이와 곰이 등장해가지고 그게 이제 원래는 뭡니까? 신화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가능하지만 그래서 결국 곰이 웅녀로 변해가지고 환웅 이렇게 돼가지고 당군왕검이 나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음. 그러면 그것이 현실 세계 안에서는 어떤 곰 토템과 태양 토템이 합해져 가지고 호랑이 토템을 쫓아내 가지고 만들어진 국가가 고조선이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거기 안에 이제 내재되어 있는 환상성의 이야기를 놓고 보면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전래 동화의 한 형태라는 겁니다. 전래 동화. 그렇기 때문에 옛날 이야기로서 이 전래 동화는 문자가 없던 시기에 구전, 입에서 입을 통해 가지고 전해져 오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작자가 따로 없었고 더불어서 같은 이야기가 지방에 따라 다르게 변형되었다는 것이죠. 뭐 이런 거 있죠, 여러분들. 전설의 고향이라는 프로를 잘 모르시겠지만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어느 지역에 가면 이러이러하게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이 있었어요. 그럼 그 전설을 근데 보면은 그 전설은 결국 뭡니까? 내용이라는 것이 뭐 그러니까 핵심적인 내용들을 보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부모에게 효도한 이야기라든지 혹은 어 정절을 지켰던 그 부인의 이야기라든지 그런 것들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 효도를 이를테면 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각 지방마다 효부 혹은 그러니까 효성스러운 아들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효성스러운 아들이라고 했을 때 그 효성스러운 아들에 대한 이야기는 다 비슷비슷합니다. 결국 내용이라는 게. 그런데 그 효성스러운 아들이 부모를 공양하는 이야기가 비슷비슷함에도 각 지방마다 약간씩 차이가 나거든요. 그거는 그 지방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그 이야기 안에 가미되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어, 그러한 것들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어떤 죄송합니다. 전래동화라는 것도 역시 똑같은 이야기지만 그 지방에 따라서 그 지방색이 묻어나는 새로운 형태의 어떠한 이야기로 변화돼 가지고 드러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의 한 부분성이 바로 또 개작동화라고 할 수가 있죠. 개작동화. 그러니까 전래동화가 구전되어 내려오다가 그것이 정착하는 과정에서
문자로 기록되기 시작하면서 그 문자로 기록되는 과정에서 어떤 그 문자로 기록하는 그 작가의 창작성이 가미되어 가지고 새로운 작품으로 태어나게 되었을 때 그것을 우리가 개작동화라고 부르게 된다는 겁니다. 개작동화. 아시겠죠? 그게 이제 바로 전래동화의 한 지류로서 개작동화가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구전되는 전래동화가 문자화 돼가지고 문자화된 어떠한 동화로 정착되어 가는 과정 안에서 개작동화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게 창작동화죠. 그러니까 발달 과정에 따라서 봤을 때 그러면은 전래동화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전래되는 거죠. 전래되라는 것은 전래된다는 건 바로 뭡니까?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온다는 거죠. 입에서 입으로 구전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전래동화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라는 것은 구전성이라면 창작동화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문자로 기록된다는 거죠. 문자로 기록돼 가지고 특정한 작가가 뚜렷한 창작 의도, 뚜렷한 창작 의도라는 것은 바로 뭡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그 작품에 투영해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바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뚜렷한 창작 의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너는 왜 이 작품을 썼느냐 했을 때,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어린아이들에게 이렇게 전달해주고 싶어서 이러한 작품을 썼다라는 거죠. 아까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안데르센의 미운 오리 새끼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미운 오리 새끼를 갖다가 우리는 그냥 오리를 볼 때 단순한 오리만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리와 백조 했을 때 오리보다는 백조가 훨씬 더 우아하고 아름답지요. 그렇으니까 우리가 우아하고 아름다운 백조를 바라보면서 야 아름다운 새구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리를 보고는 야 아름다운 새구나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미운 오리 새끼라는 것의 핵심 내용이 뭡니까? 결국 오리 새끼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뭐예요? 백조 새끼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백조 새끼인데 그 백조 새끼가 커가는 과정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외면을 받아가지고 좌절해버렸다면 아름다운 백조가 되지 못했겠죠. 그런데 그것을 꿋꿋이 이겨내고 어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갖다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가면서 커서 백조로 크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백조로. 그러한 것들이 바로 안데르센이라는 작가가 세상을 향해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작가가 작가의 세계관이 투영된 뚜렷한 창작 의도를 가지고 지어낸 창작 동화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바로 창작 동화라는 겁니다. 뭐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창작 동화가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들어온 것은 1920년대 이후죠. 그래서 1920년대 방정환 이후에 창작 동화가 그러니까 이제 발달하고 흥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어떤 근대적 의미의 창작성이 분명히 드러나는 최초의 작품은 바로 마혜송의 바위나리와 아기별이라는 1923년도의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창작 동화가 가장 최초의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죠. 다음으로 이제 발달 과정의 기준이면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기법의 기준입니다. 기법. 그러니까 기법 기준에 따라서 어떻게 동화를 나눌 것이냐 이거죠. 그래서 이 기법 기준에 따라서 보면 환상동화와 생활동화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환상동화라는 건 뭐냐? 환상성에 대해서는 앞서 이야기를 했죠. 생활동화도 일정 부분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이 환상동화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판타지 기법을 주조로 해서 창작된 전통적 의미의 순수 동화이다. 여기서 가장 핵심이 뭡니까? 환상성이죠, 환상성. 그러니까 판타지 기법이 들어가 있다. 그것이 바로 환상 동화의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목적의 순수성, 기법의 예술성, 내용의 독창성이 생명이겠죠. 그럼 목적의 순수성이라는 것은 환상 동화를 창작함에 있어서 그 창작 의도는 순수하다는 거죠. 창작 의도는 순수하다는 거죠. 어떤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동화를 창작해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작품에 투영시키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환상성을 가미한 것이지 그것을 어떠한 상업적인 것에 이용하려고 하는 불순한 의도로 창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한 것들이 목적이 가지고 있는 순수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법의 예술성이라는 것은 예술적 기법을 통해서 뭡니까? 문학적 완성도를 높여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내용의 독창성이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판타지이기 때문이죠. 판타지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어떠한 대상 사물을 의인화해가지고 표현하는 데 있어서 독창적이어야 한다는 거죠. 독창적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아먹을 수 있는 이야기는 하지만 그것이 누구나 다 써먹었던 그런 스토리 테마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뭡니까? 재미도 없고 흥미도 없고 사람들이 인정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건 문학적 완성도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건 일종의 뭡니까? 그냥 타인의 작품을 베끼는 수준에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상동화에 있어서 목적의 순수성, 기법의 예술성, 내용의 독창성은 아주 중요하겠죠. 그래서 현대적 의미의 환상 기법을 충실히 살려 쓴 최초의 동화는 김요섭의 늙은 나무의 노래가 되겠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요. 1946년도 작품이었죠. 그래서 이게 뭐 기회가 닿으면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생활 동화가 있는데요. 이 생활 동화라는 건 말 그대로 생활이죠. 생활. 그러니까 어린이의 생활을 중심으로 현실적 이야기를 사실적 수법으로 그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리얼리티가 강조되게 되는 게 바로 생활 동화라고 할 수가 있죠. 판타지가 강조되는 게 환상 동화라면 리얼리티가 강조되게 되는 게 바로 생활 동화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활 동화라는 것은 일종 일본의 생활주의 동화에서 온 말인데요. 그러니까 1930년도에 일본 프로 아동 문학가들이 환상 동화의 어떤 허구성에 반발해가지고 현실에 살아있는 아동의 실생활을 적나라하게 그려서 역사적 현실에 대응하는 능력을 키우자는 운동을 전개하는 데서 비롯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보시듯이 프로 아동 문학가이기 때문에 프로 아동 문학가들에게 있어서 이 프로 아동 문학가들은 일종의 목적 문학을 하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회주의 운동을 하고 있었던 게 한국에서는 카프가 있었고 일본에서는 나프가 있었죠. 그런데 이 나프의 아동 문학가들이 만들어낸 게 바로 생활주의 동화라는 겁니다. 그러면 환상 동화의 허구성에 반발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동화도 역시 뭡니까? 있음직한 이야기를 해야지 왜 있지 않은 이야기를 환상 그러니까 허구에 자꾸 빗대어 가지고 기대어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이건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인간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이야기들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아동의 실생활을 적나라하게 그려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생활동화, 생활주의 동화에서 오기는 했지만 그래서 이제 1940년대 한국 역시 이 장르가 유행하게 되고 현재의 어떠한 동화의 어떠한 대세라는 것이 생활 동화 위주로 되어 있는데 한국적 상황 하에서는 그런데 이제 이 생활 동화라는 게 가지고 있는 핵심을 놓고 봤을 때 뭐가 문제입니까? 그렇죠. 재미가 없죠. 재미가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 사회 안에서 어떤 생활 동화라는 것도 역시 그 재미성 때문에 아이들의 외면을 받는 측면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현실 동화라는 생활 동화라는 것은 합리적 사고를 중시하는 이 시대에 인간 의식을 반영하고 있지만 아동 문학이 결국 지향하는 이상의 구현에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동 문학이 지향하는 이상의 구현이라는 것이 결국 환상성을 통해서 구현되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죠. 아까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한 부분이 이를테면 제가 어렸을 때 로버트 태권브이라는 만화를 봤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로버트 태권브이라는 만화를 보고 나서 내가 들었던 생각, 나도 과학자가 돼가지고 로버트 태권브이 같은 로봇을 만들 거야 라는 생각을 아주 잠시 했다는 겁니다. 아주 잠시 했지만 그러한 것들이 환상성이 가미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사고를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생활동화 그러니까
내 자신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생활의 직접적 생활의 이야기를 하게 돼버리면 그러한 환상적인 혹은 사고의 공상적, 상상력 이러한 것들이 훨씬 더 퇴화돼 버리게 되죠. 그리고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다워야 한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다워야 한다라는 것은 어린아이답게 시각이 순수해야 되고 상상력이 풍부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상력의 풍부함이라는 것이 과거에 비해서는 아주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세희가 난소공, 난자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을 창작할 때 자기 아들이 새우를 보고 아빠 이건 난장이 나라의 물고기야 라고 할 수 있는 그 상상력, 그게 바로 어린아이의 상상력입니다. 그런데 이 생활동화라는 것은 그와 같은 상상력을 제한시키는 측면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 한국 동화가 가지고 있는 어떤 면에서는 한계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따라서 향후의 어떠한 동화 창작에 있어서 보다 환상성을 추구하는 그런 식의 동화 창작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 한국 동화의 어떠한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서 제시될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지금 현재의 어떤 동화라는 게 아주 환상성이 무시되고 그것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생활동화 측면에서 보았을 때 생활동화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한계를 극복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라는 정도로 이해하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세 번째 분류 기준으로서는 창작 의도의 기준을 놓고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순수 동화라는 게 있죠. 그리고 목적 동화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순수 동화라는 것은 창작 의도나 동기가 순수한 문학적 예술적 성과를 지향하고 써지는 그래 순수한 예술성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써지는 것이 순수 동화라는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목적 동화라는 게 있죠. 그 목적 동화는 말 그대로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린이에게 알려주어야 할 상식적인 교양 내용들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동화라는 겁니다. 그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죠. 과학 동화라든지 철학 동화, 환경 동화, 성교육 동화. 그러면 이를테면 우리가 과학 동화를 생각해 봅시다. 과학 동화라는 것이 말 그대로 과학적 현상, 뭐 이를테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 어렸을 때 혹은 커가지고도 봤을 수 있겠지만 화이라는 그 만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 화이라는 만화 책을 보면 그 만화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과학적이라든지 역사적인 것들을 갖다가 만화로 그려내고 있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우리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대단히 재미있게 즐겁게 읽고 있습니다. 그것이 일종의 그거는 목적 만화겠죠. 목적 만화. 그런 식의 동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목적 동화의 핵심은 바로 뭡니까? 상식적이고 교양적 내용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것인가에 그 주 목적을 두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뭡니까? 그 목적성이 강화되면 문학적 완성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측면이 이제 목적 동화의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분류 기준은 독서 대상 기준입니다. 독서 대상 기준. 그러니까 독서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여기 뭐 유아 동화 하면은 독서 대상이 유아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 취학 전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만든 작품이 유아 동화가 되겠죠. 그래서 분량은 원고지 6매에서 12매 정도 내에서 기승전결이 완결되는 형태를 취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짧기 때문에 내용 이야기가 짧기 때문에 주 표현 수단은 뭐가 될 수밖에 없습니까? 그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 표현 수단이 그림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그림 배치에 맞춰 가지고 몇 개의 장면으로 나누어서 표현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유아 동화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유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문장은 되도록 최대한 간결해야 되고 그 흐름에 리듬감이 담겨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러한 리듬감은 어떻게 표현되느냐 했을 때 바로 의성어, 의태어, 첨어 등을 통해서 그 리듬감을 형성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유아를 대상으로 한 동화책들을 보면요. 어떻습니까? 내용은 정말 짧죠. 내용은 정말 짧은데 그 아래서 분명히 의도하는 목적은 명확히 드러납니다. 또 더불어서 그림이 막 계속 있기 때문에 그 그림을 보고 혹은 그 말 표현에 있어서 의성어 의태어들이 대단히 많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또한 뭡니까? 감탄사 이런 것들도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왜요? 유아들의 흥미를 돋기 위한 수단으로서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유아 동화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저학년 동화가 있죠. 그래서 초등학교 1, 2학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 동화보다 길이가 늘어나지만 줄거리의 구조와 결말은 결국 단순하고 소박하고 명쾌하게 처리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단순하고 소박하고 명쾌하게 처리되어야 되기 때문에 동식물을 의인화하여 결국 권선징악의 가치관을 우화 형식으로 대비시켜 가지고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권선징악 앞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권선징악이라는 것이 결국 동화가 추구하는 기본적 가치 윤리죠. 선을 권하고 악을 징벌해라. 그런 게 착하게 살자라는 거죠. 속된 말로 얘기하면 그걸 우화 형식으로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화 형식의 대표적인 게 바로 뭡니까? 이솝 우화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솝 우화를 보면 뭐예요? 동물들의 행위를 통해서 인간의 행동을 갖다가 꾸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손님을 배려하지 않는 초대 같은 그런 것들 있잖아요. 긴 주둥이를 가진 애한테 접시를 내놓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저기 뭐지 짧은 입을 가진 애한테 긴 주둥이의 것을 내놓고 이건 바로 뭡니까? 이솝우화 안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가지고 있는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예요? 상대방에 대한 배려, 손님을 초대해 놓고 그 손님에 대한 배려를 전혀 하고 있지 않은 것을 묘사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게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구나 이런 거죠. 그런 것들. 그러니까 결국 저학년 동화라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이 동식물 어떤 이솝우화의 를 갖다 생각하시면 바로 여러분들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중학년 동화가 있죠. 그러면 이 중학년 동화라는 것은 초등학교 3, 4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작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 아동기를 통해 가지고 공상력과 상상력이라는 것이 가장 왕성하고 미지를 알고 싶어하는 욕구가 가장 강한 시기이기 때문에 판타지를 구사하는 환상 동화가 가장 잘 어울리는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어떠한 주요 소재는 우주 혹은 바다 및 세계, 가상의 나라 등 어떤 판타지적 요소가 많이 가미되어 있는 신비성을 띈 것일수록 좋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게 이제 중학년 동화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고학년 동화라는 게 있죠. 고학년 동화. 고학년 동화라는 것은 결국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안에서도 지금 나누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저학년, 중학년, 고학년으로 두 개 학년씩이요. 그래서 이 고학년 동화가 가지고 있는 특성은 행동 반경이 넓고 어떤 고학년이 되다 보니까 사고의 폭이 확대되고 있는 시기죠. 그렇기 때문에 환상보다는 자신의 실제 생활에서의 갈등을 그린 생활 동화를 더 좋아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이 시기의 소재라는 것은 결국 모험성과 개척성을 띠는 것이 좋고 줄거리 어떠한 전개 수법도 박진감이 풍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에서 재미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왜요? 그렇죠. 환상성이라는 재미를 버렸기 때문에 그 환상성이라는 재미를 버린 것에서 오는 그러한 부족분들을 이런 것들 수법 그러니까 전개 수법의 박진감 혹은 모험성, 개척성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드러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라는 것은 결국 남녀의 성의식 역시 뚜렷해지기 때문에 남자 어린이들에게는 모험이라든지 탐험, 결투 등의 활동성이 강한 이야기가 선호되고 여자 어린이들에게는 우정, 이별, 사랑과 같은 순정성이 강한 이야기가 선호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창작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동화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작 대상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창작 대상을 고려해서 창작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다섯 번째로 이야기해 볼 것이 전달 방법 기준에 따른 분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이제 전달 방법에 따른 기준을 이야기해 볼 건데요. 이거는 구연 동화, 그러니까 어떻게 전달하느냐 동화를. 그래서 구연 동화와 문장 동화로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뭐 구연 동화, 문장 동화는 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구연 동화라는 것은 말로 그러니까 구현해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글이 아닌 말과 약간의 제스처를 통해서 전달하는 동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스처를 통해서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알아듣기 쉽도록 문어체가 아닌 구어체로 써줘야 하고 구어체로 써줘야 되기 때문에 논리성이 무시되는 서술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더불어서 이 구연 동화에 듣는 대상은 유아나 저학년이기 때문에 동물이나 자연의 생태음을 많이 구사해 줘야 되고 과장적 표현들을 사용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연동화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구연동화를 말하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과장된 제스처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과장된 제스처를 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걸 보면서 뭐 저래 어른이 돼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건 뭡니까? 그 구연 동화를 듣는 대상을 정확히 인지하고 그 대상을에게 맞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스처가 과해지고 동물이나 자연의 생태음 등이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게 구연 동화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문장 동화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 문장 동화라는 것은 구연 동화가 이제 말 그대로 어떤 이 구연 말의 어떤 제스처, 행위 등을 통해서 이야기를 전달하는 그런 동화라면 문장 동화 말 그대로 글로 전달되는 모든 동화를 문장 동화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사항에서와 같이 어떠한 동화를 총 5가지 정도로 분류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좀 해봤었죠. 그래서 첫 번째는 발달 과정 기준에 따라서 전래 동화와 창작 동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전래 동화라는 것은 구전되어 나오던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의 형태이기 때문에 어떻다. 그렇죠. 각 지방에 따라서 약간씩 다를 수도 있고 옛날 이야기다라는 거죠, 핵심이.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비해서 창작 동화라는 것은 특정한 작가가 어떠한 창작 의도를 분명하게 해가지고 창작해내는 작품이 창작 동화다라고 발달 과정 기준으로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렸었죠. 두 번째로 이제 기법 기준에 따라서 환상 동화와 생활 동화로 나뉘었었죠. 그래서 환상 동화라는 것은 뭡니까? 그렇죠. 환상성을 판타지적 요소들을 가미해가지고 창작해낸 동화죠. 그렇기 때문에 판타지적 요소가 가미되어 있기 때문에 목적에 있어서 순수성이라든지 기법의 예술성, 그 다음에 내용의 독창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 동화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린이 어떤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생활들을 주요 모티브로 삼아가지고 만들어 놓은 동화죠. 그렇다 보니까 생활성이 살아있고 어떤 실생활을 적나라하게 그리는 데는 아주 유용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뭡니까? 어떠한 환상성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재미적 요소도 사라져버리고 더불어서 뭐냐면 아동문학이 지향하는 어떠한 이상 구현에도 한계가 따르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세 번째로 이야기했던 것들이 바로 창작 의도에 따른 기준 분류였죠. 그래서 순수 동화와 목적 동화. 그러니까 순수 동화는 말 그대로 순수한 목적을 위해서 창작된 것이고 목적 동화라는 것은 바로 뭡니까? 상식이나 교양 등을 전달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뭐 과학 동화라든지 철학 동화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다음 이제 네 번째로 어떠한 독서 대상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유아동화. 그럼 유아동화는 초등학교 취학 전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림이 많은 것을 가미해가지고 짧으면서도
리듬감을 주는 그런 표현들. 그래서 의성어, 의태어를 활용한 표현 동화의 형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다음으로 이제 저학년 동화는 초등학교 1, 2학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동화다. 그다음에 중학 동화는 중학년 동화는 3, 4학년 3, 4학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시기는 어떠한 공상력과 상상력이 풍부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동화가 만들어져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다음에 고학년 동화는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한 동화이기 때문에 이 시기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행동 반경과 사고의 폭이 넓어지는 거기 때문에 자신의 주변을 둘러싼 실제 죄송합니다. 실제 생활이나 갈등을 그린 것들이 많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나와 있듯이 전달 방법 기준에 따라서 구연 동화와 문장 동화로 나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연 동화라는 것은 말 그대로 구연, 제스처를 통해서 글로 표현되는 게 아니라 구어체로서 말로 전달하는 그런 동화 형태다라는 거였고요. 문장 동화라는 것은 글을 통해서 전달하는 동화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어떤 동화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어떻습니까? 듣고 좀 동화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높아지셨나요? 한번 반복적으로 또 한번 들어봐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동화라는 게 이런 것이다 라는 것 정도 이해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듣느라고 수고들 하셨고요. 이제 그 계약이 얼마 안 남았죠. 대면 계약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때 직접 만나 뵙고 즐거운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듣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